오늘의 책인싸는 본인 등판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경제전망서를 대중서로 쓰기 시작했고 네.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경제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대중의 언어로 널리 전달됐으면 좋겠다. 뉴 레짐의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이례적인 일인 건데 24년에는 원래부터 그런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게도 자산 시장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주요 전망의 근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얻는다. 오늘의 책인싸는 본인 등판이에요. 김광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저 대신에 MC를 맡아주실 분이죠. 예, 책인싸의 핵심 아나운서 우리 YTN 아나운서 최휘 아나운서님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반갑습니다. 잠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YTN 라디오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최휘이고요. 현재 뉴스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평소 즐겨보던 채널인데 이렇게 네. 또 진행자의 역할을 두 번째나 주셨잖아요. 예. 너무 영광이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23년 경제전망서를 냈을 때 네. 우리 최희 아나운서님께서 역시 대담을 진행해 주셨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자가 아니라 진행 권한을 넘겨드리고 게스트로서 본인 등판으로서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인 토크를 그래도 들어가 됩니다. 볼까요?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10월의 남자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바쁘시다고. 제가 매년 10월이면 네, 내년을 전망하는 경제전망서를 내고 있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도 경제전망서를 내기 전에도 국책에 있을 때도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도 또 삼성 KPMG 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도 쭉 경제전망을 보고서로만 냈었어요. 그러다가 6년 전부터 경제전망서를 대중서로 쓰기 시작했고 네. 이번 경제전망이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경제전망서고 벌써 여섯 번째네요. 2050년까지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2050년까지 진행 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말요? 건강하셔야겠어요, 교수님은. 예, 건강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2050년까지 쭉 그럼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신간 나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매년 10월이면 좀 많이 바빠집니다. 네. 이번이 여섯 번째 이제 책을 내신 건데 이렇게 경제 전망 책을 매년 집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경제 전망을 보고서로서 써왔고 그리고 보고서를 뭐 마치 여러 연구진 중에 한 명으로서 쓰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PM 자격으로 쓰다가 이 경제 전망에 담겨 있는 널리지나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정말 대중적으로 다 알려지면 좋겠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고 그럼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받아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대중어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내용을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정말 대중의 언어로 경제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대중의 언어로 널리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경제 전망서를 시작했고 2018년에 2019년 경제 전망부터 시작을 했고 이번에 여섯 번째 전망서를 내게 된 겁니다. 이 책이 매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궁금해하신다는 뜻일 텐데요. 네. 우리가 경제 전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라는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사 그 앞에 위협적인 요인이 있든 기회적인 요인이 있든 그걸 알아야 위협을 피해가고 알아야 기회를 포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떤 경제가 흘러갈까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까요?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더 유망 산업으로 성장할까요? 이런 향후 우리가 놓여지게 될 경제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경제 환경에 진입하는 것이 네. 준비된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경제 전망은 정말 필요로 하고 정부는 역시 경제 전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그 경제 환경에 맞는 정책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기업도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그 경제 환경에 맞는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건데 네. 가게도 마찬가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 가게의 투자 의사 결정, 진로 의사 결정 이런 다양한 선택들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가 있잖아요.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스태그플레이션 2024 경제 전망 3분 미니 강연을 지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잠시 3분 미니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 올해 경제도 참 어려웠는데 24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시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처음 시로 책을 서문을 시작했는데요.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오르막길이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23년 한 해도 정말 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기 침체 너무나 힘들었는데 24년에도 그 어려운 경제의 연속선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는 안 잡힌 채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역시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고금리 현상도 장기화, 고착화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에 압력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탈피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렵고 더 어려운 경제로 진입하지만 굉장히 재밌게도 자산 시장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주요 전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23년 지금 하반기부터 24년 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의 실물 경제적 흐름을 관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을 또 따로 떼어놓고 들여다보면서 어떤 시점에 이 자산 시장의 반등이 있는지 어떤 시점에 또 우리에게 투자 의사결정의 기회가 올지 라는 것을 가늠해보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보다 2024년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자산관리 전략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24년을 채비하고 준비된 날을 만들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미니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제가 정작 이 미니 특강 주문 받으니까 어렵네요. 예, 어렵네요. 예. 네, 2024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뇌리에 강하게 박혔는데 오늘 이 토크에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책을 제가 미리 살짝 봤는데요. 일부 일장에서 뉴 레짐의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뉴 레짐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체제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체제는 제가 정치를 논할 것도 아니고 뭐 군사적인 체제를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체제에 놓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2022년에 고물가를 맞이할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이었어요. 미국 물가 상승률 9.1%는 아나운서님의 인생 역사 동안 처음 보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었어요. 네. 이게 바로 41년 만에 최고치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고물가라는 숙제를 받아들인 거고요. 역시 그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정부는 통화 정책을 매우 이례적으로 또 긴축적으로 단행했단 말이에요. 역시 또 깜짝 놀랐어요. 2022년에는 고물가에 놀라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로의 전환, 긴축적 행보에 놀랐던 거예요. 근데 2024년이 되면 그 고물가 기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요. 물론 네. 물가 상승률은 떨어집니다만 물가는 안 떨어집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일 거예요. 고물가에 허덕이는 체제, 그리고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고금리가 상당 기간 더 지속되는 체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그것에 놀라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특징으로 받아들이는, 저성장마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체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처음에는 놀라고 이상한 일이고 이례적인 일인 건데 24년에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이례적인 일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해진 거네요. 그렇죠. 이게 고착화되고 장기화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실물 경제를 억압할 것이고요. 자산 시장에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모멘텀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게요. 네. 그렇군요. 좀 슬픈 현실 네. 같기도 하고요. 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에 익숙해져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또 이걸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매년 교수님 경제 전망서에 땡땡점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작년에는 내핍점이라고 표현하셨고 올해는 살펴보니까 상흔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제가 매년 점으로 그 해를 특정지어 보고 네. 그 점을 2050년까지 쭉 이으면 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2018년에 2019년 경제 전망서를 쓸 때부터 2019년은 결정점이다. 2020년은 대전환점이다. 2021년은 회기점이다. 이탈점이다. 2022년은 회기점이다. 그리고 2023년은 내핍점이다. 그리고 24년은 상흔점이다. 상흔점이다. 근데 내핍점은 특히 제가 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오고 그리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명목 소득은 그대로일진 몰라도 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그대로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는 네. 그런 해일 것이다라고 작년에 올해를 전망했었고요. 실질 소득이 명목 소득과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함을 이겨내야 된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할래, 궁핍할 핍. 그래서 궁핍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해라고 내핍점이라고 올해를 규명지었었고요. 네. 그리고 24년 경제를 규명할 때는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상처가 낫긴 나아요. 그러나 상처가 낫고 나면 뭐가 남죠? 흉터가 남죠. 상처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흔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0년에 엄청난 상처를 겪었죠. 코로나19. 네. 2022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었죠. 두 번의 상처를 겪었는데 상처가 씻은 듯이 낫지를 않고 흉터가 남아 있는데 그 남은 흉터가 뭐냐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정의한 이유는 네. 고물가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성장은 더 지속돼요. 고물가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저성장이 고착화돼요. 이걸 바로 그냥 문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그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해서 24년을 상흔점이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2024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건가요? 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미 23년 전망에서부터 한국 경제는 23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 놓인다라고 했고 실제 그 정의에 부합하는 기준치가 2%인데요. 2%를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이면 인플레고요. 2%를 하회하는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는 여전히 23년부터 24년까지 지속되고 고물가도 해결되지 못하니까 정의에 부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리 한국 경제는 네. 올해 23년부터 놓인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네. 그것보다 오히려 악화되면 악화됐지 작년 이맘때 전망한 것보다 덜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큰 타이틀을 달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레이트 리세션 23년 경제 전망이었는데 네. 그때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제기시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글로벌 인플레가 안 잡혔고 글로벌리 경기 침체에 직면하니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 그래서 23년은 한국 경제만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했고 글로벌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진 않는데 네. 24년 경제는 글로벌리 모두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경제 이렇게 저는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더 어려워지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가 대화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물가가 치솟아요. 근데 소득도 같이 늘어줘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또 반대로 소득이 좀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물가도 막 떨어지니까 그래도 뭐 뭐 바꿈지 않아요. 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디플레이션 경제예요. 이름하여. 근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럼요. 새우깡 2봉지 사 먹을 수 있다가 이제는 네. 한 봉지로 줄여야 네. 되니까 네. 힘들겠죠. 새우깡을 유독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제 최애 과자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셨군요. 저도 새우깡 참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예, 저 네. 대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새우깡 노래방 새우깡 선물해주고 그랬어요. 새우깡 좋아한다고. 생일이 언제신지 생일 선물로 4월입니다. 4월에 제가 큰 봉지를 하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선물 드려야겠네요. 예,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가 어려운 경제입니다. 예,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한다. 또 재밌게도 인플레이션이면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디플레이션이면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도 올려놓고 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면 한쪽은 위에 있고 한쪽은 아래에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어려운 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약도 없는 마치 늪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24년 경제는 더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네. 세계 경제의 모습을 네. 전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4차 성어를 저는 잘 몰라서 네.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맞아요. 네. 뚜렷한 또 해결책은 없는 그렇죠. 아주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물가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앞에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024년에도 여전히 고물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물가 안 잡히는 건가요? 물가 안 잡힙니다. 이것을 저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나의 트렌드를 제시했는데요.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힌 채 고물가가 장기화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물가가 잡힐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연컨대 물가는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이지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잡히더라도. 자, 물가를 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똑같이 설명드려요. 똑같이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1,000원 주고 커피를 샀어요. 올해는 2,000원이에요. 내년은 3,00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00%였다가 50%로 떨어지죠.
네.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물가는 오르는 거죠.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물 경제적으로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조차도 목표하는 수준만큼은 잘 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중동 전쟁이 어떻게까지 확전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고요. 또 그 밖에도 그 미국이나 유러피언 주요 국가들의 대형 파업이 전개되고 있어요. 임금이 올라갈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슈퍼 엘니뇨, 23년 겨울에는 슈퍼 엘니뇨가 찾아와서 대규모 가뭄을 찾아들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식료품 원자재, 밀, 콩, 옥수수와 같은 네. 식량 자원 공급량을 줄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이게 물가가 좀 다소 잡히는 듯 했는데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 현상.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진 몰라도 물가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 말씀드렸고, 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도 목표하는 2% 수준에 안착하기는 힘들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2023년 경제전망서에서도 그랬고 여러 방송에서 2023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도 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역시 아나운서님이 경제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해 보셔서 그 고리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물가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23년 연내 굉장히 자신 있게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23년 연내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예요. 역시 이 고물가 기조는 24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국제기구들이 전망했고요. 또 역시 이 오늘 녹화일 IMF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전망했는데, 지난 7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이번 10월에 전망했을 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요. 올해도 올라가고 내년도 올라가요.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히는 국면에서는 네.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기준금리 인하 시에 다시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당장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있기 어렵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이 경제 생활을 하시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4년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2024년에는 뭐 인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물론 JP 모건 다이먼 회장님께서 7%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붙여서 14%도 가능하다. 왜 그러세요? 그 얘기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네. 어렵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23년 연내 11월, 12월 미국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24년에도 추가적인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게 만드는 여러 변수들, 특히 중동 전쟁이 확전되거나 세계 주요국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담하거나 해서 이게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고 장기화된다면 뭐 장기적인 원유 공급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시 고물가가 찾아올 수 있고, 네. 지독했던 2022년 6, 7월에 경험했었던 그 물가 상승률을 만약에 다시 경험하게 되면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여전히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레벨이 아니다. 더 금리 인상해서 경기 침체를
몰고 와야 된다. 경기를 좀 나쁘게 만들어야 물가가 잡히는 거거든요. 네.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어떻게 잡힙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기업이 신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새롭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게가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내수죠. 그럼 세계 저마다 많은 국가들이 내수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글로벌 네. 수출이. 네. 이게 결과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경기를 나쁘게 만드는 거고 경기를 어느 정도 나쁘게 만들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총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자연히 안정화될 수 있겠죠. 제가 자주 이렇게 인터뷰할 때 하는 표현이 네. 사과를 팔아야 돼요. 네. 과일 가게 사장님이에요. 사과가 지금 안 팔려요. 유통기한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격을 낮추죠.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자연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은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더 제약적으로 가동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네. 뭐 이렇게 전제로 깔 만한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7% 이상으로 24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고금리를 낮추지 않은 채 인하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식도 볼게요. 이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꾸려나갈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주식, 그동안 교수님께서는 주가는 2022년 10월이 저점이다. 2023년에는 반등은 하지 않지만 2,500선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어떨까요? 2024년 주식시장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그 2023년 전망서를 낼 때 전망했던 그 스탠스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그 스탠스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시경제 변수들이 이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사실상 추가적인 인상을 뭐 강하게 가져가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죠. 그때가 22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물가 이 정도면 정점 찍고 그래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겠네 라는 믿음을 가질 때가 또 22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환율의 정점도 22년 10월이었고요. 그때가 주가의 저점인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어떤 톱니바퀴는 크고 어떤 톱니바퀴는 뭐 작고 이래가지고 이게 시간적 격차는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시경제를 보면서 주식시장도 관찰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네. 앞서 제가 3분 미니 특강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물 경제는 경기 침체로 더 억눌릴 텐데 자산 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니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경기 침체 온다고 했으면서 근데 왜 주가가 반등하죠? 그런데 왜 부동산이 반등한다고 그렇게 전망하신 거죠? 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되시죠? 특히 어제도 제가 한 독자분이 질문을 남기셨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금리로 5.5% 이상까지 끌어올렸는데 왜 미국은 먼저 주택 가격이 반등세로 지난 5월부터 전환된 거죠? 지금은 왜 전고점까지 다시 이르렀죠? 이런 질문을 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뉴 레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금리만 봤을 때 금리의 레벨이 중요해요. 금리가 더 높으면 부담스러워요. 기업도 1%냐 5%냐 5% 기준금리가 부담스러운 거야.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네. 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산 시장은 심리 지표고 선행성이 있고 그 위험도 혹은 우리의 공포감
그게 주식시장에 돈이 더 유입되거나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거나 하게 만들기 때문에 투자화된 이 시장에서는 분명 공포감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1%가 낮은 금리고 5%가 높은 금리라고 했을 때 5%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아요. 공포감을 느낄 때는 이래서 가파르게 5%까지 올릴 때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22년 10월이 공포감이 네. 가장 높게 치솟았을 때 빅스 지수도 치솟았고 그 공포감이 치솟을 때 금리 인상에 따른 공포감으로 시장에서 돈이 이탈해요. 돈이 떠나는 거예요. 주식 내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네. 그게 22년 10월이었던 거예요. 근데 금리가 지금 5%로 올라왔고 5.5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5.75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 시점에 그 올라가는 게 공포스러워요?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단 그럴 것 말이에요. 같아요. 자, 실물 경제적으로는 네. 5.5냐 5.75냐는 또 다른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네. 자산 시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죠. 특히 2024년이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 한동안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것은 공포감이 없어진다. 그 금리를 높은 금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뉴 레짐입니다. 자산 시장의 특징은 공포감을 더 주느냐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공포감이 변동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그렇죠. 걸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두려워서 자금 이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좀 자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네.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높겠죠. 금리 인상 없이 1분기, 2분기를 계속 지나다 보면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없거나 있다면 한 번 정도 또 많으면 2번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리 인하 미국을 기준으로 있어봐야 4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그때까지 온전히 2%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전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년 2분기 정도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죠. 공포감이 아니라 기대감이에요. 네. 그 기대감으로 다시 주식시장에 돈을 유입시켜 나갈 돈의 이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24년 2분기 정도면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다. 다만 이 기준금리 인하가 2020년 때처럼 뭐 정말 이례적으로 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리는 그런 금리 인하는 아닙니다. 정말 찔끔찔끔 금리 인하하는 그런 수준의 금리 인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4년 2분기가 지금의 물가 전망을 기초로 한다면 전제로 한다면 그때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쯤에 자산시장에 돈이 더 유입되겠지만 그때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가정하지는 않고 지금과 같은 흐름보다는 나은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희가 한 중반까지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 네. 처음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네. 2024년 2분기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실물 경제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자산 시장은 어떻게 좋을 수가 있나요? 라는 이 자산 시장 부분을 안 듣고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동산 전망 아직도 유효합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구분해 놓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실물 경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규모예요. 규모.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는 곧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하나. 기업들이 건설 투자를 얼마나 하나. 가계가 얼마나 소비 지출하나. 정부가 얼마나 예산 지출을 하나. 또 얼마나 우리는 순수출을 하나. 네. 이게 경제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들이잖아요. 네. 이게 경제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보는 게 실물 경제예요. 근데 자산 시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가격입니다.
규모가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가 관심이 아니라 자산 시장의 관심의 대상은 가격이에요. 주식의 가격이고 네. 부동산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반드시 경기 침체 온다고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23년에도 경기 침체 왔잖아요. 부동산 매매 가격은 중반 들어 반등했잖아요. 2022년에 실물 경제는 나름 탄탄했거든요. 22년에 주가가 무너졌잖아요. 네. 실물 경제는 23년에 무너졌고요.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왔어요.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급이에요. 그런데 자산 시장은 엄청난 폭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랑 이 자산 시장이랑 같이 묶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서 시간적 격차를 둔다. 시차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조금 다르게 작동하고 항상 함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부동산 중반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도 적중했거든요. 네.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 앞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23년 경제 전망서를 내면서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부터 집값은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중반 정도 반등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떨어진다는 말씀만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7월 정도면 서울시의 경우는 집값이 반등할 수 있으니 집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집을 알아볼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실제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 알아보는데 2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7월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5월쯤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다시 말씀을 전환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아니 계속 가격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가격 계속 떨어지다가 23년 중반부터 반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 안에서 매월 말일날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발표되고 그때 요약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명확히 제가 스탠스를 가지고 전망치를 또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보고 있었던 그 근거는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해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섹터는 그냥 거래량이나 미분양 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인 거예요. 그럼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전망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모든 가격은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수많은 변수들 있죠. 금리라든가요, 거시경제 펀더멘탈이라든가요, 정책적 변수조차 이런 수많은 여러 변수들이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매개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 용어로 이걸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긍정 부정적으로 자극해서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간편하게 볼 때 이 미분양 주택을 봐야 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근데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호 정점을 향해 올라갈 때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고 6만 5천 호에서 6만 호 사이 이걸 기준선으로 두고 있는데 그 정도로 떨어지는 구간에 매매 가격이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네. 그 반문에 대해서는 제가 미분양 주택 분석할 때마다 명확히 다 그 반문 하나하나를 마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디 그 영화 속에서 람보가 딱 했을 때 뭐 공산당이나 누구를 하나하나 처치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반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렸으니까 네. 그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6만 호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수요가 반등했다. 수요를 볼 수 있는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0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왔다. 그런 여러 근거하에 매매 가격을 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지금도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침체가 오래되고 그런데 집값이 이 반등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반등세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질문 많이 주시고요. 또 지금 이렇게 반등한 건 뭐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끝나면 또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근데 이 상승세가 강하다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문 주시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상승세가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강한 하방 압력보다 또 상방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미국의 경우 영국의 경우 먼저 반등해서 전고점을 통과하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게 바로 뉴 레짐인 거예요. 이제 고금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미 반등했고 반등세를 나름 유지할 것이다. 강한 상승세가 아니라 매우 여린, 물론 가끔은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승세를 유지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문하시는 그 하방 압력들 때문에 네. 여전히 0 이상의 맴돌지만 강한 상승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2020년, 21년의 그 시장과는 또 전혀 다른 경제인 것이다.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는 부동산 매매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은 짧게 부탁드릴게요. 내 집 마련 시기 네. 점 찍어주신다면요.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네.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났다고요? 네. 물론 제가 이 책에서 강조했었던 표현이 여러분이 꼭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비대칭화거든요. 서울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 근데 이 비대칭화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특히 인구 구조적으로도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수도권 인구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네. 통계청의 전망도 그러해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이 현상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더 끌어안기 위한 정책적 작용, 반작용이 마주하는 거예요. 뭐냐? GTX를 더 확충하는 과정에서 결국 수도권, 경기 지역과 서울을 짧은 거리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그 GTX가 들어서는 그 동선 경로마다 지대 가치가 또 상승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주택 정책, 주택 공급 정책을 추석 직전에 발표했었잖아요. 그것도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택지 개발, 이게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주택 공약 정책인데 이 정책의 내용도 다 바로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물론 비수도권 정책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을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도권의 신도시 이렇게 생겨난 지역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전통적으로는 일산이나 분당도 있지만 신도시 하면 파주 신도시나 하남 신도시도 있지만 네. 근래 들어서는 위례나 동탄 신도시 동탄. 이런 데 보면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소위 황무지였다가 도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대 가치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형상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0 이상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주로 수도권이 견인하는 그런 특성이 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망도 중요하지만 비대칭화라는 이 트렌드를 면밀히 주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환율 아닙니까? 맞아요.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강달러 기조가 쉽게 꺾이진 않겠지만 강한 달러의 기조가 유지된 채
다소 약세화. 그러니까 강달러가 아니지 않아요. 당분간 계속 강달러일 거예요. 그러나 강달러 기조가 다소 약세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24년 1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4년 2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 시작하네. 이런 기대감이 이제 달러 안 갖고 있어야 되겠다. 달러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강달러 기조가 상당 부분 꺾여 들어가는 그런 지점이 24년 2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든 환율이든 네. 이 두 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24년 2분기 정도가 네. 이 변곡점을 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변곡점을 그린다는 것은 제가 콕 집어서 예언하듯이 24년 2분기예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24년 연내 2%에 가깝게 뭐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잘 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월별 물가 상승률로 보면 24년 4분기 정도면 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까지는 갈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정이 되니까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24년 2분기에 그런 어떤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네. 당연히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가라든가 금리 스탠스 그게 어떻게 또 변화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서 이제 변곡점이 오는구나. 실제 여러분들이 물가 많이 잡히는구나.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퍼지는구나. 그런 지점. 그게 2분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네. 2분기를 지나고서도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지나기 전에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시경제 여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계 경제 흐름은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도 일어났고 상당히 네. 변동성이 더 커질 걸로 예측이 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맞아요. 어떨까요? 세계 경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IMF 기준으로도 그렇고 23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는데 24년 경제 성장률은 2.9%로. 2.9%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자, 많이 안 좋은 세계 건가요? 경제의 평년 성장률을 네. 대략 3.5에서 3.9%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게 마치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3.5를 밑도는 구간이면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고 3.0보다도 안 되면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로 봤을 때는 23년부터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구간 요 정도로 볼 수 있고 24년 경제도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반대로 하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스탠스를 본다면 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제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그래도 23년 경제가 24년보다 더 안 좋다. 24년은 조금 낫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그 전제가 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특히 7월 이후에 중국의 비구이 위안 사태, 네. 헝다 사태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가 더 꼬꾸라지고 있게 만든 거고요. 그 이외에도 미국의 셧다운 우려 이런 것들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진다거나 실물 경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셧다운이 실제 발생하면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당히 기대했었던 고물가의 안정화 이것도 더 안 잡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요소들만 더 등장하는 거예요. 생겨났군요. 그래서 23년 중반 정도가 변곡점이 돼서 24년 경제는 다소 완만하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꺾인 상황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려워야 물가가 잡힐 텐데 네.
미국 경기는 어떨까요? 경기 침체 올까요? 네. 미국 뭐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네. 미국 경기는 어떨까요?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 24년 경제는 경기 침체의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 경제는 탄탄해요.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합니다. 강한 경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물가만 잡기 위해서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용시장도 이렇게 탄탄하고 3.8%라는 아주 훌륭한 고용 안정화에 가까운 완전 고용에 가까운 4%를 밑도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민간 고용 창출력은 좀 남아 있고 그런 것을 본다면 미국 경제는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네.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역습이 24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 고금리에 따른 실물 경제적 영향이 시간적 격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오늘 금리 인상했어요. 내일 경기 침체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당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오는 오늘 거군요. 금리 인상하면 내일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간적 격차를 두고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어쨌든 뭐 IMF도 월드뱅크도 비슷하게 전망했지만 미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4년 경제는 좀 어렵다. 그러나 그 경기 침체가 매우 강한 막 이런 그 경착륙에 가까운 그런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요. 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뭐 연착륙에 가까운 네. 미국 경제만큼은 뭐 이게 경기 침체 맞아?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의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 정도에 가까운 경기의 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에 뭐 최근에 비구이 위안 사태도 있었잖아요. 중국 부동산발 금융 위기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뭐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접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네, 중국발 어떤 위험 역시 금융 부실, 부동산 부실 이게 실물 경제 부실로도 연결이 돼요. 이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코로나19를 3번 겪었어요. 1차 셧다운, 2차 셧다운,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렇게 3차 셧다운까지. 그러니까 3번이나 그 코로나19에 따른 그 정말 대봉쇄를 경험했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2년에도 셧다운을 또 경험하고 그러니까 23년이 됐는데 리오프닝을 기대하는데 실물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믿음이 없어요. 가게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신규 투자 안 하고 뭐해요? 저축해요. 네. 계속 저축을 늘려요. 그게 불확실하니까 차라리 저축하자. 소비 안 하고 기업들은 신규 투자 안 해요. 고용도 줄이고. 그러니까 고용이 줄고 네 맞아요. 청년 실업률이 극도로 치솟고 역사상 정점을 찍고 어찌 그렇게 높으면 발표를 안 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국면인데 다만 중국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3년 5.1%, 24년은 4.2% 이렇게 IMF는 전망합니다. 근데 이 성장률이면 아직도 높은 거다. 중국 경제 4%그 GDP 규모가 큰 나라가 4.2%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한국은 뭐 1%대인데 무슨 중국 경제 보고 경기 침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저마다의 국가마다 잠재 성장률이 있어요. 그 나라의 중립금리가 있어요. 네. 그 나라의 적정 물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성장할 걸 기대하고 많이 투자했는데 생산 공장이 남아 돌아요. 가동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착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륙하면 좋은데 지금 이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꼬꾸라지는 것은 제가 꼬꾸라지는 중국 경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경착륙에 가깝다. 중국 경제는 중국 경제로서 경착륙에 가까운 경제의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셧다운 여러 번 겪고 네. 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도미노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네. 이게 마치 상처가 생겼고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23년에 만났던 그 과제들을 다 해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뒤로 밀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24년에도 언제든지 이런
부실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경제도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중국의 경제가 어려우면은 우리 경제도 조금 동조화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한국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닐지 네. 좀 걱정이 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장기 침체 우리도 진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너무 속상한 답변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처의 흔적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한번 큰 질병이 왔다 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뛸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연로하다거나 이미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질병이 왔을 때 다시 그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 상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어찌 보면 20년부터 인구 구조 변화가 시작됐고 그 밖에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고 그 밖에 뭐 탈세계화라든가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 마당에 2023년 스태그플레이션이 2022년에도 해결되지 않은 2023년에도 해결되지 않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 그 과제가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로 넘어가는 장기 침체로 고착화되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장기 침체는 책에는 그래프로 제시를 했는데 잠재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체급 자체가 네.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밖에 또 주목할 만한 나라 있을까요? 경제 상황적으로? 네, 글로벌리 지금 제가 좀 경제 규모가 꼬꾸라지는 듯한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러피언 국가들 영국을 포함한 유로존 영국 또 유로존 국가 이들 국가들이 24년에 힘을 못 내요. 다 어렵네요. 예. 근데 3.0에서 2.9%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들 국가가 크게 성장률이 주춤해지면서 나타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이들을 제외한 이게 주요국이잖아요. 네. 주요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은 나름 괜찮습니다. 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표현하기를 알타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알타시아는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스 이런 나라들이 크게 부상하는 거예요.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로서 부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고물가를 안 겪었어요.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안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역습이 없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온전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관광 산업이 지배적인 산업이니까 국가니까 이게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아직 안 돌아왔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 해외 출국자 수를 비교해봐도 또 글로벌 투어리스트 숫자를 헤아려봐도 그 값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100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코로나19 때 0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8, 90 정도밖에 안 왔어요. 다 안 왔네요. 그 100 수준으로 가죠. 네. 이때의 그 수혜를 누가 보는 거예요? 관광 국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되면서 이들 국가가 주목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24년 경제는 2023년에 이어서 자원 전쟁이 일어나요. 자원 전쟁. 예를 들어서 배터리다. 그럼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리튬과 같은 소재,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히토리와 같은 소재, 이 소재를 누가 확보하고 있느냐. 특히 중국을 대체한 다른 어떤 신흥국들이 이 소재를 확보하고 있느냐. 광물 강국이냐. 이게 핵심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알타시아 이들 국가에 상당히 많은 미래 산업의 소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 국가가 투자 관점에서도 많이 주목되고 있고 네. FDI 해외 직접 투자도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린다면
이런 알타시아 지역에 추종하는 ETF 투자 같은 거 어떨까라는 의견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팁까지 얹어 주셨습니다. 알타시아 국가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지금 최장 기간 지나고 있거든요. 네. 2022년부터 교수님은 외환 위기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생각에 변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의 가능성을 좀 점쳐본다면 가능성은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졌고 강달러 기조가 더 오랫동안 지속됐고 또 강달러에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많이 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의 수준이나 또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를 봐야 돼요. 대외 채무와 채권이 있어요. 네. 빌려준 돈과 빌려받을 돈이 있는 거. 빌려준 돈 있고 빌려온 돈이 있어요. 근데 대외 채무보다 대외 채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대외 채무만 보더라도 대외 채무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외환 위기 올 거라는 그 징후를 관찰하기는 사실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네. 종전보다 한 1, 2년 전보다 외환 위기 가능성은 더 고조된 건 사실이지만 외환 위기가 두려워서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네. 그런 필요까지는 저는 없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또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장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고물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더 유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가능하다면 여건이 된다면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 장벽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도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 침체로 건너갈까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일을 고민하기보다는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 정책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왜 하필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는 건 제가 공감해요. 네. 그래야 물가도 잡는 거고 세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출만 늘려서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예산을 어디다 쓸까의 문제 있죠. 12대 지출 항목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분야에 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R&D 예산과 교육 부문의 예산만 줄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예산안이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으니 저는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R&D 예산 정말 미래를 위해서 더 우리가 먹고 살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산업 네. 그런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 지출, R&D 지출만큼은 더 적극적으로 늘리고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라 예산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은 저 같은 네. 개개인들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네. 어려운 여건인 것 같은데 이 속에서 네, 일단 미국 셧다운 우려가 하나 남아 있긴 한데요.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셧다운이 실제 실현돼도 국채 금리가 단기간 안에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셧다운이 만약에 없이 끝난다면 불안감조차 없이 끝난다면 지금 국채 금리가 최고점을 이미 16년 만에 고점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16년 만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회다. 그렇죠. 그만큼씩 국채 금리가 치솟았으니까 네. 국채 가격이 현저히 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이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그리셔서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채권을 투자할지 여부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집중될 때
그때 주식시장에 돈의 유입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식 보유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도권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살 만큼 집값이 강한 상승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급하게 사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다. 이렇게 하면 뭐 채권, 주식, 부동산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전략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생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수님께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조언의 말씀을 좀 네. 부지런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이거 제가 2023년도 경제전망서 내실 때도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건데 네. 이건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 질문해 드려야죠. 주시죠. 예. 네. 미리 생각해 오지 않으셨고 오늘 1시간 동안 네. 대담한 소감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네. 최휘가 생각하는 김광석은 저는 김광석은 아주 깐깐한 사감 선생님이다. 깐깐한 사감 선생님이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교수님께서 이 구독자분들 옆에 딱 붙어서 네. 아주 정말 깐깐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네. 쉴 새 없이 예. 채찍질을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네. 기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사감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깐깐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네. 제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예. 드십니까? 앞으로도 2050년까지 사감 선생님으로서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저도 그렇고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이 정도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노력해달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10글자 이내로 표현을 네. 해 주신다면요? 책의 시작과 마무리를 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프롤로그를 쓸 때는 책을 다 써놓고 마지막에 마음가짐을 하면서 씁니다. 근데 책의 바디부터 끝까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써요. 차가운 머리로 쓰는 거죠. 근데 프롤로그는 굉장히 뜨거운 가슴으로 씁니다. 그래서 항상 프롤로그 쓸 때는 펑펑 울어요. 어머. 정말 제가 네. 쓰면서 울어요. 그걸 다시 읽으면 그 기억이 또 떠올라서 또 눈물이 나요. 지금도 또 그런 생각이 나는데 23년 경제보다 네. 24년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24년 경제는 실물 경제적인 위협과 또 자산 시장에서의 기회가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글자 이내로 말씀을 드린다면 책의 마무리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플립 턴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플립 턴은 어떤 의미예요? 수영에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배영을 하는데 이 특정 거리를 특정 시간 안에 1분 안에 돌아오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었는데 1분 안에 도래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배경은 그 선수가 다른 턴을 한 거예요. 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발로 찍고 반대의 경로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24년 경제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한다면 여러분만의 플립턴을 충분히 구사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깨기 어려운 신기록을 여러분 내실 수 있다. 어려운 환경 맞습니다만 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의 성과를 내실 수 있다. 그 말씀 강조하기 위해서 네. 마지막 메시지는 10글자 이내로 플립 턴을 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F와 T를 오가며 책을 쓰시는 네. 김강석 교수님에게 네. 경제란 뭘까요? 네. 경제는 나의 모든 것. 오. 제가 그만큼 경제를 참 좋아하고요. 지금 제가 심심하면 라이브를 열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싶을 때 라이브를 열어요. 네. 일부러 주제를 잡아서 네. 그냥 농담 따먹기 하면 안 되니까 메시지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자체가 즐거워요. 즐거워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즐거워해 주시고. 맞아요. 그래서 경제는 나의 모든 것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됩니다.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 쓰시려면은 즐겁지 않으면 사실 못할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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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네. 경제 전망이란 뭘까요? 교수님에게 있어서? 경제 전망이란 여러분의 모든 것. 오. 왜냐하면 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를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드래곤볼 모으듯이. 예, 읽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프롤로그를 꼭 읽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꼭 읽어주시면 그 책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이 경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경제 전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오, 왠지 오늘은- 감동적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책인싸란? 행복 이렇게 오. 할게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저보다 나은 진행자가 있으셔서 제 자리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감사주십니다. 우리 최희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또 평안한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서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제가 참 오늘 책인싸의 출연 소감이 참 행복하다. 저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책인싸의 초대 손님이 될 수 있는 것도 또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인싸에 출연하는 게스트 분들께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더 진행에 더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저도 너무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다행이고 네. 또 감사함을 전하고요. 정말 지금 한 30분 지났나요? 그 시간 1시간 동안 지났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어요. 와, 정말 푹 빠져서 교수님 말씀 들었거든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값진 한 편의 강연을 들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